발리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 쫓아내고 나서 2년 뒤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가 미쳤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 차리려고 발악하는 중이죠. 발리 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한테 최근 3개월치 통장 잔고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행 일정 전체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보고 기가 안 차세요? 관광지가 관광객한테 통장 까보라는 게 정상인가요?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입국 거부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발리 주지사 와양 코스터라는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주일치 돈으로 3주를 버티다가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는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싼 맛에 들어와서 돈 안 쓰고 오래 머무는 관광객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속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해 발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05만 명이래요. 최근 10년 중 최고 기록이죠.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숫자고요.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공항은 터질 것 같고 호텔은 만실이고 해변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발리 정부는 왜 갑자기 관광객의 통장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난리일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관광객 수는 역대급인데 수익은 바닥이고 문제만 터진 거죠. 술 취해서 난동 부리고 현지 문화 무시하고 돈 떨어지면 불법 체류하면서 불법 노동하는 관광객들이 매년 수백 명씩 추방당하고 있대요. 관광객이 아니라 그냥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진짜 돈 쓰는 관광객은 누구냐는 거죠. 이 질문 나오는 순간 전 세계 관광업계가 동시에 떠올리는 단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관광객이거든요. 한국인 관광객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절대 불법 체류 안 합니다. 체류 연장은커녕 비행기 놓칠까봐 공항에 3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한국인이에요. 출국 하루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선 집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가도 돌아갈 시간 되면 칼같이 떠나는 게 한국인 특징입니다. 둘째,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찰 신세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한국인 DNA에 박혀 있거든요. 해외에서 창피당하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현지 경찰서에 끌려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셋째, 돈을 미친 듯이 잘 씁니다. 맛집 찾아다니고, 마사지 받고, 기념품 사고, 투어 신청하고, 액티비티 참여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돌아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SNS에 사진 올리고, 리뷰 쓰고, 무료 홍보까지 해주는 게 한국인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리려고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관광업계에선 이런 말이 공식처럼 돌아다녀요. 한국인이 빠지면 그 다음 달 매출부터 바로 꺾인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팩트거든요. 한국인 관광객이 빠지는 순간 그 지역에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는 걸 이미 여러 나라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코로나 때 그걸 가장 먼저 체감한 곳이 바로 발리였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발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호텔들이 줄줄이 문 닫고 식당들이 폐업하고 택시 기사들은 일감이 없어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그때 발리 현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인이 언제 다시 오냐고 매일 물어봤대요. 중국인 관광객으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로 몰려와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돈 쓰고 현지 상권에는 돈이 안 돌아가거든요. 게다가 숙소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만 쓰고 식당도 중국 음식점만 가니까 발리 현지인들한테는 이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은 다릅니다. 한국인은 현지 문화를 체험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발리 전통 음식 먹고, 발리 전통 춤 보고, 발리 사원 방문하고, 발리 전통 마사지 받고요. 그러니까 돈이 발리 전역에 골고루 퍼지는 거죠. 한국인 한 명이 쓰는 돈이 발리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한국인 관광객 평균 체류 기간은 5일에서 7일 정도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쓰는 돈이 다른 국적 관광객이 2주 동안 쓰는 돈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지출액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숙박비, 식비, 관광비, 쇼핑비 모든 카테고리에서 한국인이 1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리가 뭘 하고 있냐면요. 통장 잔고 공개하라고 협박하면서 한국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갈 곳이 없어서 발리 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와이, 몰디브, 유럽 휴양지, 동남아 다른 섬들까지 선택지는 넘쳐납니다. 굳이 통장 잔고까지 공개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발리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한국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용히 떠난다는 겁니다. 항의도 안 하고, 시위도 안 하고, 불매 운동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짐 싸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한 번 등 돌리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이게 한국인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이 패턴을 이미 겪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판과 괌이에요. 이 섬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한번 보시죠. 소름 끼치거든요. 사이판과 괌은 한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던 신혼여행지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이판 하면 한국인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공항 가면 한글 안내판이 영어보다 많았고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붙어 있었죠. 식당 메뉴판도 한글로 되어 있고 택시 기사들도 한국어로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유령섬이 됐습니다. 호텔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리조트는 불이 꺼져 있고 식당은 폐업하고 다이빙숍과 상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현재 몇 남지 않은 리조트에는 투숙객이 거의 없대요. 로비는 어두컴컴하게 불이 꺼져 있고 수영장 물은 한참 갈지 않은 듯 탁하게 변해 있다고 해요. 어쩌다 투숙객이 들어온다 해도 마치 혼자 리조트를 통째로 전세 낸 듯 사람 그림자 하나 안 보인대요. 시설도 심각하게 낡았고요. 샤워 필터가 하루 만에 흙빛으로 변할 정도로 수질이 엉망이고 객실 천장에는 곰팡이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사이판의 심장이라 불리던 가라판 거리는 더 처참해요. 한국인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던 그 거리가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게 절반 이상이 셔터 내려져 있고 남은 가게들도 손님이 없어서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에요. 괌도 마찬가지입니다. 괌의 얼굴이라 불리던 웨스틴 리조트 괌이 올해 6월 결국 매각 절차에 들어갔어요. 지상 21층 규모의 랜드마크 호텔이 관광객 급감으로 버티지 못한 거죠. 북마리아나제도 호텔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1개 회원 호텔의 평균 객실 점유율이 22%래요. 작년 41%에서 반토막 난 수치거든요. 호텔이 정상 운영되려면 최소 70%에서 80%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객실 요금도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섬 전체가 세일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손님이 안 오는 거죠. 왜냐고요? 한국인이 떠났으니까요. 그럼 왜 한국인이 사이판과 괌을 떠났을까요? 단순히 물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안전이거든요. 2023년 괌에 60년 만에 초대형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 3,000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공항이 마비된 섬 한가운데 고립됐습니다. 호텔은 정전됐고 통신망은 다 끊겼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물 한 병 사려면 몇 시간을 줄 서야 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이 뭘 느꼈는지 아세요? 여기는 위급 상황에서 날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거였어요. 미국령이라고 해서 안전할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재난 상황이 터지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죠. 한국 정부가 전세기 띄워서 교민들 구출하려고 했는데 현지 공항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시간만 질질 끌렸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이판 인근에서 한국인 피격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피해자는 단순한 여행객이었고 아무 이유 없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인들한테 준 충격은 엄청났어요. 이곳은 한국인이 위험에 처해도 도와줄 손길 하나 없는 곳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거죠. 한 여행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인들은 싸다고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비싸도 안전이 보장된 곳을 택하죠. 그게 한국 관광의 핵심입니다. 딱 이거예요. 한국인은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발길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인 관광객들이 완전히 발길을 끈 차 섬은 급격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중국인 관광객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다른 국적 관광객들도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인이 안 가는 곳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인은 일종의 관광지 품질 인증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이판의 시간은 한국인이 떠난 그날 멈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의 사이판은 한때 천국의 섬이라 불리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요하고 쓸쓸하대요. 관광객도 없고 돈도 안 돌고
미래도 안 보이는 섬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발리가 정확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 공개 요구하고 규제 강화하고 거기에 인도네시아 세형법까지 겹쳤거든요. 인도네시아 세형법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심각해요. 혼전 동거 적발 시 최대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법이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혼 커플이 같은 호텔 객실 쓰는 경우,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여행 온 경우, 이론적으로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정상입니까? 관광지가 관광객의 사생활까지 간섭하겠다는 건데요. 한국인들은 이런 규제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안 갑니다. 한국인은 여행 가서 스트레스 받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행은 힐링하러 가는 건데 혹시나 법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다녀야 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통장 잔고 공개와 강화된 규제, 그리고 사생활까지 건드릴 수 있는 형법. 이 모든 게 한꺼번에 겹치는 순간 발리는 지금 낙원에서 규제의 섬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발리 대신 어디로 갈까요? 선택지는 넘쳐납니다. 태국 푸켓, 베트남 다낭, 필리핀 보라카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이런 곳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면서 문턱을 낮추고 있거든요. 특히 태국을 한번 보세요. 태국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관광경찰을 배치하고 한글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국 음식점을 늘리고 한국인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태국은 이미 알거든요. 한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한국인이 오면 돈이 따라오고 한국인이 SNS에 올리면 다른 한국인들이 따라오고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걸 태국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다낭이 한국인 관광객 1순위 도시로 떠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인을 VIP처럼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글 안내가 있고 택시 기사들도 한국어 기본 회화를 배우고 식당마다 한글 메뉴판이 있고 심지어 경찰들도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다낭이 지금 엄청난 관광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몰려오니까 다른 국적 관광객들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이면 좋은 곳이겠지.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필리핀 보라카이도 똑같아요. 보라카이가 환경 문제로 6개월간 폐쇄했다가 다시 열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인이 돌아와야 섬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는 더 노골적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전용 투어 상품을 만들고 한국인 가이드를 배치하고 한국 음식 코스를 넣은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인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패키지까지 만들어서 판매 중이거든요. 이 나라들은 다 압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잡으면 관광 산업이 성공한다는 거려. 그래서 서로 한국인을 모셔가려고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통장 잔고 보여달라고 하면서 한국인을 쫓아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발리는 2년 뒤에 깨닫게 될 겁니다. 한국인이 완전히 발길을 끊고 발리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호텔들이 줄줄이 문 닫고 식당들이 폐업하고 택시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면 그때 깨닫겠죠? 그리고 그때 발리 정부가 뭐라고 할지 뻔합니다. 한국인 관광객 여러분,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빌 겁니다. 통장 잔고 공개 정책을 철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국인은 한 번 등 돌리면 절대 안 돌아가거든요. 사이판이 그랬고 괌이 그랬어요. 지금 아무리 한국인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한국인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발리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2026년 현재 발리는 705만 명의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있지만 2028년이 되면 그 숫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이 빠지면 다른 국적 관광객들도 따라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관광업계에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는 곳이 뜨고 한국인이 떠나는 곳은 망한다. 이게 팩트예요.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한국인이 발견하면 그곳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한국인이 떠나면 그곳은 유령 도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한국인은 트렌드 세터예요. 한국인이 먼저 발견하고 한국인이 SNS에 올리면 그게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틱톡 등 모든 플랫폼에서 한국인의 영향력은 압도적이거든요. 둘째, 한국인은 품질 검증자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음식, 숙소, 서비스 모든 면에서 높은 기준을 요구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만족한 곳이면 다른 국적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가는 겁니다. 셋째, 한국인은 입소문 파워가 엄청나요. 한국인 한 명이 좋은 후기 쓰면 그게 수천 명, 수만 명에게 퍼집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고 SNS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한국인의 리뷰 하나가 그 지역의 홍보 효과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넷째, 한국인은 재방문율이 높아요. 한번 좋은 경험을 하면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한테 추천하면서 연쇄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죠. 다섯째, 한국인은 소비력이 압도적입니다. 숙박, 식사, 쇼핑, 투어, 액티비티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의 지출 규모는 다른 국적을 압도해요. 하루 평균 지출액이 다른 국적의 2배에서 3배 수준이거든요. 이 5가지 특징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은 전 세계 관광업계가 가장 탐내는 고객이에요. 한국인을 잡으면 성공하고 한국인을 잃으면 망하는 게 관광업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발리는 지금 이 황금 고객을 스스로 쫓아내고 있어요. 통장 잔고 공개하라고 협박하면서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발리는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발리 뉴스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발리 이제 안 가면 되겠네 이래요. 조용히, 담담하게 발리를 여행지 리스트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항의도 없고 불만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한국인의 무서운 점입니다.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떠나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설득도 안 통하고 할인도 소용없고 사과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한국인은 신뢰가 깨지면 끝이거든요. 발리는 지금 한국인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 공개 요구는 한국인들한테 우리는 당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메시지예요. 이런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은 한국인이 발리를 다시 찾을 리가 없죠. 게다가 인도네시아 세형법은 한국인들한테 우리는 당신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한국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거든요. 여행에서까지 감시받고 통제받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발리는 2가지를 동시에 잃게 될 겁니다. 한국인 관광객과 한국인이 가져다 주던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요. 숫자로 한번 보시죠. 한국인 관광객이 발리에서 쓰는 돈이 연간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산으로는 연간 최소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수준이래요. 하나로 치면 6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숙박비와 식비만 계산한 게 아니에요. 쇼핑, 마사지, 투어, 액티비티, 교통비, 팁 등등 한국인이 발리에서 쓰는 모든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발리 경제 전체에 퍼지면서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 효과를 만들어내죠.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발리에서 일주일 동안 평균 2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한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만 와도 2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발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발리는 지금 2조 원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어요. 통장 잔고 공개하라는 규제 하나로요. 이건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2년 뒤 발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사라진 발리를요. 한글 간판이 하나둘 사라지고 한국 음식점이 문을 닫고 한국인 전용 투어 상품이 사라지고 한국어 가이드가 일자리를 잃고 한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살던 수만 명의 발리 현지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빠진 빈자리를 다른 국적 관광객으로 채우려고 하겠지만 실패할 겁니다. 왜냐면 한국인만큼 돈 쓰는 관광객이 없거든요. 한국인 한 명이 쓰는 돈을 다른 국적 관광객 3명이 와야 채울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인이 안 가는 곳은 이미지가 추락합니다. 한국인도 안 가는 곳이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적 관광객들도 발리를 기피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발리는 705만 명에서 300만 명대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관광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호텔 점유율은 30%대로 무너지고 실업률은 급증하고 발리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